물컵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500명 앞 강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구급차,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남편. 영희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든타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땀에 젖은 젊은 의사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굽은 오른손 약지, 목 뒤에 반점, 귀를 만지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우리 준우? 30년 전 노란 미끄럼틀 앞에서 사라진 5살 아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새벽바람이 스며듭니다. 20층 높이의 건물들 사이에서 유독 낮은 곳에 자리한 15층짜리 아파트 한 채, 그곳 903호에서 영희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15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영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1994년 5월 25일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노란 미끄럼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작은 등, 5살 준호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걸어가는 모습. 영희가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영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진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가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깨어서 밤을 지새우고 있겠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다시 하루가 시작된다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희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5월 25일, 준호가 사라진 그날입니다. 금고 문을 열자 낡은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실종아동 찾기라고 적힌 표지, 그 안에는 30년 동안 모아온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서류,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받은 안내문, 그리고 매년 준호 생일마다 쓴 편지 30통. 영희는 가장 최근에 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준호야, 올해로 내가 35살이 되었구나.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다 보니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준호를 잃은 그날의 아픔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은 이미 달아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진수는 곧 중견기업 창립 3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더 바쁩니다. 진수는 회사를 20대 후반의 작은 무역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임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 덕분에 업계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했지만 진수는 창립 행사만 끝나면 하지, 지금은 바쁘니까라며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영희는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미역국에 나물 반찬, 그리고 진수가 좋아하는 구운 고등어를 준비했습니다. 6시가 되자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온 진수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만. 잠은 잘 잤어? 영희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요. 어서 드세요. 오늘 회사 일정 많다면서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오전에 협력사 미팅 있고 오후에는 행사 준비 점검해야 해. 다음 주면 행사니까 꼼꼼히 확인해야지. 영희는 밥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진수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행사 끝나면 바로 병원 갈게. 걱정 마.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진수의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노란 미끄럼틀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고 새 놀이기구들로 바뀌었지만 영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노란 미끄럼틀이 선명합니다. 여보, 나갈게. 진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급히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점심 거르지 말고요. 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영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 수지는 결혼을 3달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사위 태주는 대형병원 재단 이사의 아들로 조건도 좋고 성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진이 행복해하니 영희도 기쁩니다. 하지만 가끔 영희는 생각합니다. 준호가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수진의 오빠로서 동생 결혼식에서 축사라도 해주었을까? 영희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는 닫혀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영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금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25일입니다. 영희는 매달 25일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준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죠. 오전 10시 영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에 헌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교회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교회에 도착한 영희는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호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영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영희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로 영희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웃으며 지내도 그 빈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장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또다시 그 노란 미끄럼틀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작은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금고 속 편지만큼이나 무거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 행사 당일 아침, 영희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축사도 짧게 하고요. 진수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의 행사인데 어떻게 짧게 해. 직원들한테도 고마움 전해야지. 호텔 대연회장은 오전 11시부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협력사 대표들, 오랜 거래처 사장들,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까지. 영희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딸 수진이 예비사위 태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태준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무대 쪽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저기 리허설 중이야. 곧 시작할 거야. 정오가 되자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진수 대표님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맨 앞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진수를 비추자 영희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을까? 진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한 회사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진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 아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늘 옆에서 지켜봐준 그때였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오른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탁! 단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수진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희도 정신없이 무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영희가 진수의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진수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급히 보내주세요. 강남 그랜드 호텔입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영희에게는 연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영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요. 드디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진수를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영희는 황급히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수진과 태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으며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들것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수진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아빠 강하잖아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여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지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는 순간 영희의 시선이 의사의 오른손에 머물렀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다쳐서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처럼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도 그랬습니다. 3살 때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이미 뼈가 조금 굽은 상태로 붙어버렸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펴지진 않을 겁니다. 설마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이 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는데 수진이 급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휴가 중이신 거 아니었어요? 오늘 당직이 아니시잖아요. 의사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네, 휴가 중이었는데 근처를 지나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바로 왔습니다. 그 말을 하며 의사가 귀를 만졌습니다. 오른쪽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비비는 버릇.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도 긴장하거나 생각할 때 꼭 그렇게 귀를 만졌습니다. 준호야, 귀 만지지 마. 빨개져. 영희가 그러면 준호는 웃으며 손을 내렸죠.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리며 걷는 습관.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엄마, 준호 오리처럼 걷는다. 수진이 어렸을 때 그렇게 놀렸었죠.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2가지라면 신기한 일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4가지가 모두 일치한다면?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영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 응. 괜찮아. 하지만 영희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의사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명찰이 잘 보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준호. 영희는 그 이름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 우리 아들 이름이 준호였는데. 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응급의학과시죠? 심장 전문의가 아니신데 괜찮으신 겁니까? 준호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골든타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술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5살 준호가 넘어진 동생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했던 말. 괜찮아, 오빠가 있어. 그때도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가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준호의 목 뒤를 봤습니다. 나비 모양의 작은 반점, 선명한 갈색 점이 목덜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목 뒤 같은 자리에 출생 때부터 있던 모반. 설마 우리 준호? 영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지금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만으로도 영희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영희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생명과 잃어버린 아들이 같은 문 뒤에서 시간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빛이 켜진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그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태주는 복도를 오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수진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나 마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마이크 앞에서 보여준 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의사, 이준호. 굽은 약지, 귀를 만지는 버릇, 걷는 습관, 목덜미의 반점. 모든 것이 준호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영희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자 친구 경숙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경숙은 변호사 일을 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창이었고 영희가 준호를 잃었을 때도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이죠. 경수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이 영희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진수 씨 괜찮을 거야. 내가 오는 길에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응급의학과에서 실력 제일 좋은 선생님이 맡았대. 영희는 경숙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은 영희를 의자에 앉히고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 커피 좀 사올래? 내 엄마한테 필요할 것 같아. 수진이 태준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만 남자 경숙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이거 봐. 경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희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숙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얼굴 예측 프로그램이야. 아이 사진을 넣으면 자라서 어떤 얼굴이 될지 예측해 주는 거야. 너 준호 5살 때 사진 기억하지? 내가 그 사진으로 돌려봤어. 영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방금 전 응급실로 들어간 이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의 각도, 입술 모양까지. 영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수가 이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도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 근데 너 아까 전화로 한 얘기 있잖아. 그 의사 선생님 특징들. 그래서 더 찾아봤어. 경숙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 사진이 나왔습니다. 성모 보육원 기록이야. 1990년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 겨우 찾았어. 영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지금 가보자. 보육원.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가 망설였습니다. 근데 진수 씨가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끝나려면 아직 시간 걸릴 거야. 그리고 수진이가 여기 있잖아.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어. 영희야, 이건 놓칠 수 없어.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수진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경숙 이모랑 급한 일 좀 보고 올게. 내 아빠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수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희와 경숙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숙의 차로 이동하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성모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건물인데 기록은 지하 보관실에 남아있대. 옛날 원장님이 관리하고 계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경숙이 앞장서서 내려갔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경숙 변호사요. 지하 보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 변호사님. 오셨군요. 이분이 그 어머니신가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라고 합니다. 원장 할머니는 영희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994년 기록이면 이쪽이에요. 할머니가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6월, 아, 여기 있네요. 할머니가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1994년 6월 입소 아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6월 3일, 신원미상 남자아이. 나이는 5살로 추정. 특이사항 할머니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른손 약지 구분, 목 뒤, 나비형 모반.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숙이 재빨리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건 분명 준호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지어드렸어요. 아이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준호라고 지었죠.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요.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신고자 이름이 나와 있나요? 할머니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신고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박진수 씨, 당시 31살. 영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진수, 남편 진수. 영희는 경숙을 돌아봤습니다. 경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야, 진수 씨가? 할머니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신고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신고한다. 신고 날짜는 6월 3일 오전 8시. 영희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6월 3일. 진수의 첫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 새벽에 어디론가 나갔었죠. 영희가 그때 진수에게 물었었습니다.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요? 진수는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에 잠깐 갔었어. 혼자 있고 싶었어. 영희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진수가 준호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보육원으로 보내진 것이죠. 하지만 왜 영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준호가 실종된 건 5월 25일이었습니다. 9일 후에 서울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경수가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가 그 9일 동안 혼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9일 동안 혼자 거리를 헤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땠나요? 원장이 서류를 보며 답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며칠을 굶은 것 같았죠. 옷도 더러웠고요.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컸는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이 옆에 앉아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야, 울어. 참지 마. 영희는 경숙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 서류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리세요. 복사해 드릴게요. 원장이 서류를 들고 나간 사이 경숙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진수 씨가 왜 말 안 했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영희도 생각해 봤습니다. 진수는 당시 첫 번째 부인을 잃고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낯선 아이를 발견했고 신고는 했지만 영희에게까지 말할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준호라는 걸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진수는 준호를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당시 영희와 진수는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진수는 바쁜 사업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서류 사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영희는 서류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술 끝났어요. 성공했대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선생님 뭐래?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대요. 골든타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었대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이래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살았고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운명이 30년 전에 갈라놓은 두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경숙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희는 가슴속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일단 진수가 깨어나길 기다려야겠지. 그리고 준호에게도 말해야 해. 진실을.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영희의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안정적이십니다. 이준호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류와 특징들이 일치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숙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내일 아침에 DNA 검사 예약해놨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야. 공신력 있는 곳이니까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거야. 영희는 경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경숙아. 그때 복도 끝에서 태준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이 태준에게 다가가 무언가 물었고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던데. 태준의 어머니는 대형병원 재단 이사였습니다. 병원 내 인사권과 예산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안 됐구나.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장모님께서 응급실 담당 의사를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태준은 영희가 이준호를 바라보던 눈빛, 떨리던 손, 그리고 경숙과 어디론가 급히 나갔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있구나. 알아봐야겠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알아보시게요? 어머니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병원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수진이 옆에 잘 있어. 결혼 전에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와 경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모자 관계 확인 검사시죠? 어머니분 혈액과 대조할 시료가 필요합니다. 경숙이 물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므로 나중에 결과를 알리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죠. 영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체열을 했습니다. 시료는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경숙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니 이준호 선생님이 놀라시진 않을까? 경숙이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영희도 준호도. 병원으로 돌아온 영희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지나가던 의사 한 명이 영희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진이 복도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영희가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엄마랑 이준호 선생님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영희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내부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응급실 이준호 의사, 환자 보호자와 수상한 관계. 수술실 배정도 특혜?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경숙이 핸드폰을 낚아채 글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허위사실 유포고. 경숙이 즉시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내부 고발 건이라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숙이 따졌습니다. 고발이요? 무슨 근거로 고발입니까? 행정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특혜를 주고 휴가 중인데도 수술에 참여했다고요. 경숙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였어요. 담당 심장내과 의사도 승인했고요. 하지만 행정실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이 규정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이준호 의사는 일주일 정직 처분입니다. 영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해예요. 그 선생님은 제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행정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윗선. 영희는 그 단어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준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복도에서 태준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50대 여성. 차가운 눈빛으로 영희를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 어머니 박세린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상태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배우구나. 경숙이 DNA 검사 신청서를 병원 측에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준호 의사의 DNA 시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병원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숙이 법률 조항을 들이댔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관련 법에 의거 가능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외부 침입 시도가 있었어요. 경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검사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안 시스템에 걸려서 차단했지만요. 경숙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DNA 검사 결과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방해였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당직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직 일주일.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실례합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준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장인어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감사보다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태준이 책상 위를 훑어봤습니다. 이준호의 머그컵, 펜, 그리고 책들. 태준의 시선이 의자에 걸린 가운에 머물렀습니다. 가운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태준이 인사하고 나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휘청하며 의자를 잡았고 그 순간 재빨리 가운에서 머리카락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넘어질 뻔해서 잡았네요. 손을 펴보이며 능청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카락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태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주는 주머니 속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머니에게 주면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수진의 어머니를 위협하는 이 일이 정말 옳은 걸까?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이상한 소문에 휘말릴 순 없습니다. 태주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중환자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깨어날 거라고요. 깨어나면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날 준호를 발견하고도 말하지 않았는지. 경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희야, DNA 결과 일주일 후에 나온대. 그때까지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코앞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막으려는 세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와 경숙, 그리고 이준호 한편, 재단과 태준 가족 다른 한편, 진실을 향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의식을 회복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이틀, 영희는 남편 옆에서 미음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숟가락씩 삼켰습니다. 여보, 진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꿈을 꿨어. 이상한 꿈. 영희는 손을 멈추고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꿈이었어요? 진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역이었어. 1994년 그날. 안개 낀 새벽 계단에 앉아 우는 아이가 보였어. 영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손, 더러운 옷,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 그 아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듣지 못했어. 꿈에서라도 다시 듣고 싶은데. 영희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약기운 때문인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병실 밖 복도에서 경숙과 통화했습니다. DNA 결과 내일 나온대. 아침 10시에 연구원 가야 해. 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았어. 진수 씨만 괜찮으면 갈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심장 모니터 경보음이었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진수가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진수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간호사가 인터폰으로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장내과 과장이 진수를 살펴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심근경색입니다. 혈관이 다시 막혔어요. 즉시 우회술해야 합니다. 영희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술이요? 지금 당장요? 네, 지금 안 하면 위험합니다.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영희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막 회복하고 있었는데. 응급실 앞에서 의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영희는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내과 과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간호사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도할 수 있는 심장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주말이라 다들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 오시려면 최소 2시간. 2시간이요? 그럼 우리 남편은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이 1시간입니다. 2시간은 너무 늦어요. 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숙이 달려와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수진도 울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떡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정직 중이라 병원에 나올 수 없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준호가 심장내과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회술이 필요한데 집도의가 없어요. 긴급 상황인데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간호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정직 중이시잖아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죽어가는데 규정이 중요합니까? 심장내과 과장이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마음은 고맙지만 문제가 됩니다. 병원 측에서 허가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재단이사 태준의 어머니. 무슨 소동이죠? 박세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세린은 이준호를 쳐다보더니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정직 중인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고요? 규정 위반입니다. 허가할 수 없습니다. 영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요. 우리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박세린이 영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모셔오세요. 그럼 늦는다니까요.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박세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병원 책임이 아닙니다. 정직 중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순 없어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병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의사 면허를 걸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박세린이 비웃었습니다. 면허를 걸어? 그게 병원 책임을 없애줍니까? 태준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실패해보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호는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심장내과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두가 과장을 돌아봤습니다. 과장이 박세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규정 때문에 환자를 죽게 할 순 없습니다. 과장이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집도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조하세요. 그럼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장은 이미 수술복을 입으러 갔습니다. 이준호도 뒤따랐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영희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이 옆에 앉아 영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지는 복도 끝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경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었습니다.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경숙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 나왔어. 영희는 경숙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일치율 99.9%, 모자 관계 확정.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정말 준호였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아들이 지금 저 문 너머에서 남편을 살리고 있습니다. 운명이, 하늘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 남편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손이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눈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경숙이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수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진수가 살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영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 영희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손이, 이 사람이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준호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곧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복도 끝에 박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이준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1시간 후 병원 행정실에서 2명의 보안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호는 의사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환자를 살렸으니까요. 이준호 선생님이십니까? 보안요원이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보안요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직 중 무단 의료행위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요? 보안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단 이사님께서 즉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복도로 나오자 영희와 경숙, 그리고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보안요원과 함께 걸어가는 이준호를 보고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준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선생님은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요원이 말했습니다. 부인, 비켜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경숙이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영희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이분은 이준호 선생님은 영희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들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섰습니다. 의사들도 뒤돌아봤습니다. 이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 결과입니다. 일치율 99.9%. 모자 관계. 영희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선생님의 본명은 한준호입니다. 1994년 5월 25일 제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준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른손 약지 어렸을 때 다치셨죠? 목 뒤에 나비 모양 반점도 있고요. 귀 만지는 버릇, 걷는 습관까지 모두 우리 준호와 똑같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준호의 사진. 노란 미끄럼틀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이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 꿈에서 본 것 같은 장면. 경숙이 앞으로 나서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모 보육원 기록입니다. 1994년 6월 3일 신원미상 남자아이 입소. 신고자는 박진수 씨.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입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준호 선생님은 5살에 실종되었습니다. 9일 후 서울역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숙이 보안요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환자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린 겁니다. 보안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상황 보고 드립니다. 추가 지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세린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태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세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동입니까? DNA 검사?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경숙이 박세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고요? 그럼 허위사실 유포는 어떻습니까? 업무 방해는요? DNA 검사 시스템 침입 시도는요?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의 IP 추적 결과입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작성되었고 작성 시간에 그곳에 있던 사람은 재단 측 직원입니다. 박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시스템 침입 시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숙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컴퓨터 시스템 침입 시도 모두 형법 위반입니다. 재단 이사라고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세리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훔치려 한 것도 어머니께 보고한 것도 저입니다. 수진이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는 가문만 생각했어. 내 가족은 생각하지 못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린 이제 끝이에요, 오빠.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해.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보육원 선생님들은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널 사랑했을 거야.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필요 없어서 버려진 영희가 이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잃어버린 거야.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매일 찾았어. 영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내 생일마다 쓴 편지야. 30통? 봉투를 열자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퇴색한 잉크.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 있든 건강해라. 이준호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말들. 엄마는 너를 잊지 않았어.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영희가 돌아봤습니다. 진수가?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식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보호자분 찾으세요. 영희는 이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 아버지,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을 만나러. 이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따뜻함.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영희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들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를 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준 의사. 진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준호입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그 이름. 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994년 6월 3일 서울역 계단에 앉아 울던 아이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기억해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중에 꿈을 꿨어. 그날이 선명하게 보였어. 진수가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손, 더러운 옷,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였구나. 내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 아이. 이준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당시엔 내 아내를 잃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줄 여력이 없었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떠났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내가 영희의 아들인 걸 알았을 텐데. 영희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준호가 돌아왔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생명의 은인, 그리고 운명이 만들어준 가족. 30년의 빈칸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진수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다음 날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세린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경숙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세린 이사, 이게 사실입니까? 직원을 시켜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DNA 검사를 방해했다는 게. 박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병원의 명예를 지키려. 명예를 지킨다고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이미지만 추락시켰습니다.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세린 이사, 이사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이준호 의사와 김영희 씨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박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이사장은 단호했습니다. 결정사항입니다. 박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리, 권력과 영향력,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박세린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세린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게 맞는 거예요. 태준은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경찰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죠? 진술 들으러 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시로 이준호를 감시했던 일, 머리카락을 훔치려 했던 일, 병원 내 소문을 퍼뜨린 일,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겁니다. 태준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약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오빠, 이거 돌려드릴게요. 태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오빠는 저한테 말했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오빠는 정작 제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오빠가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오빠는 그걸 막으려 했죠. 가문의 명예, 체면?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언젠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래요. 그때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수진은 상자를 테이블에 놓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준은 상자를 바라보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음, 그리고 자존심.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이게 대가라는 것을, 잘못된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한편 이준호는 병원을 나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경숙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화요양원. 그곳에 강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이준호를 실종시킨 장본인. 경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철수는 당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었습니다. 1994년 5월 25일 술에 취해 근무 중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준호를 발견하고 장난 삼아 데리고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겁이 난 강철수는 준호를 찾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사건은 오래전에 시효가 지났습니다.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날이었는지, 무슨 이유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이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강철수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2층 203호예요. 근데 어르신 치매가 심하셔서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70대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구부정한 등, 흐릿한 눈빛. 강철수였습니다. 이준호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수 어르신이십니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노인은 멍하니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1994년 기억하십니까? 5월 25일.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월 25일. 어르신이 아파트 경비원이셨을 때 놀이터에서 5살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죠. 저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이준호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날 저를 데리고 나가신 겁니까?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술수를 마셨어 정신이 없었지 아이가 혼자 있길래 장난삼아.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 술 때문에. 겁이 났어. 경찰에 잡힐까봐. 그래서 아이를 두고 도망쳤어. 노인의 목소리는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후회했어. 매일 밤 꿈에 나왔어. 이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신의 30년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혼자가 되었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이 사람의 술버릇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준호는 보았습니다. 눈앞의 노인도 3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미 처벌은 끝났습니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벌해왔습니다. 이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원망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과 저의 인연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준호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준호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원망과 분노, 정체성에 대한 혼란, 모든 것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이준호에게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이사회 결정이 났습니다. 이준호는 긴장했습니다.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직 처분 취소입니다. 그리고 특별 진급 안건도 통과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세린 이사가 물러났고 이사회가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새 이사진은 선생님의 행동이 의사로서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장이 이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규정도 개정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정직 중이라도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선생님 덕분에 병원이 바뀝니다. 이준호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병원 복도를 걷는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의사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병원이 바뀌었습니다. 소문도 사라졌습니다. 게시판의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진실이 공지되었습니다. 이준호 의사 30년 만에 가족 찾아 생명의 은인이자 아들로 밝혀져 병원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이준호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진수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준호야, 왔니?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수가 침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 수고했다. 이준호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서울역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손. 그리고 오늘 자신이 살린 그 사람. 운명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듬해 5월 25일, 준호의 36번째 생일이자 가족이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만들지 못했던 준호의 생일 미역국.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행복했습니다. 저녁, 네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영희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준호야.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실종아동 찾기 파일을 꺼내고 그 위에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금고. 영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의 빈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문장이 그 위에 쓰입니다. 잃어버린 이름은 돌아왔고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직을 마친 준호가 들렀습니다. 영희는 미역국을 데워 식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밥, 보글보글 끓는 국, 정성 담긴 반찬들. 준호가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 이제는 매일 듣는 말.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준호가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영희는 거실벽에 걸린 두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미끄럼틀 앞에 5살 준호와 어제 찍은 가족 사진.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는 엄마가 싼 도시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30년의 빈칸은 채워졌고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